내가 숫자에는 영 서툴러서 말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며느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 말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불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나는 긴장했습니다. 숫자가 빽빽하게 적힌 통장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뭔지, 이자가 얼마인지, 세금은 또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돈 계산은 남편 몫이었고 나는 그저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신경 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처음으로 통장을 혼자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나도 천천히 따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졌습니다. 적금은 언제 만기고 어디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더 붙는지, 세금은 또 얼마나 떼이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매번 은행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통장 관리도 앱으로 다 되거든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그게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줘.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를 도맡았고 내가 아플 때면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자주 전화했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숫자에는 영 서툴러서 말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안심하라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겠니?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내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정리해줬고 적금 만기일도 알려줬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면 미리 챙겨줬고 용돈이 필요할 땐 말만 하면 바로 인출해줬습니다. 필요할 때 말만 하면 된다고 했지.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편했습니다. 은행에 갈 필요도 없었고 복잡한 숫자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아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사람이 꼼꼼해서 다행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 집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내 노후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맡긴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친구 생일 선물을 사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좀 찾아야 하는데 50만 원만 인출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내일 갖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현금 봉투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고마운 마음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나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며느리에게 말하고 며느리가 챙겨주는 것.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싶었지만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뭘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맡긴 채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돈을 요청하면 늘 그랬듯 바로 챙겨줬습니다. 병원비, 용돈, 친구 경조사비.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말하면 됐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고 나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다음 주에 성당 헌금 좀 내야 해서 그러는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어머님,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응,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쁠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저번에 말한 헌금건인데. 아, 맞다. 깜빡했네요. 이번 주 안으로 드릴게요.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지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2번이나 말했는데 3번째 말하면 재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결국 성당 헌금은 다른 돈으로 냈습니다. 집에 조금 남아있던 현금으로요. 그 일 이후로 며느리의 반응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며느리, 다음 달에 적금 만기라고 했지? 그거 어떻게 됐어? 아, 네.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어볼까 망설였습니다. 괜히 내가 잔소리꾼처럼 보일까봐, 며느리를 못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 이후로 통장 얘기는 꺼내지 못했다. 어느 날 친구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제주도나 다녀오자.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겠니? 친구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행비가 필요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돈 좀 찾아야 할 것 같아. 여행이요? 어디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친구들이 다 같이 가니까. 글쎄요. 좀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아들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상해? 내 돈을 쓰는데 왜 상의가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번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아쉬워했지만 다음 기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 같았다. 며느리는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고 내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돈이 필요하면 바로 줬는데 이젠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쁘다거나 나중에 드리겠다거나 아들이랑 상의해 보겠다거나. 나는 점점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정기 검진 비용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야 해서 그러는데 돈 좀 찾아줄 수 있어? 답장은 저녁 늦게 왔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니.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친절하게 해주는 건데 내가 왜 불편해하는 걸까? 화요일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수납을 하려는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카드 들고 가셨죠? 그걸로 결제하세요. 나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카드는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만들어준 체크카드였습니다. 나는 그걸로 결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비를 챙겨준다고 했는데 결국 내 카드로 냈습니다. 그럼 통장에서 빠져나간 건데 왜 며느리는 알아서 한다고 했을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혹시 우리 집 통장 상황 좀 알아? 엄마, 그건 우리 집 사람이 다 관리하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집사람 꼼꼼하니까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못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가족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의심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돌처럼 박혀서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은행에 간 건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었지만 왠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서가 됐습니다. 창구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확인만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관리하는 통장은 집에 없었지만 예전에 만든 다른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통장 번호를 적어온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잔액 조회만 하실 건가요? 네. 그리고 혹시 최근 거래 내역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얼마 전부터 보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1년 정도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 출금, 잔액. 나는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출금 항목이 많았습니다. 매달 거의 빠짐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출금은 누가 한 건가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출금은 모두 가족분이 하신 겁니다. 등록된 대리인이시네요.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1년치 내역만으로도 출금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혹시 더 오래된 기록도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요? 15년 전부터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프린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직원은 종이 뭉치를 정리해서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15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도 출금이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14년 전 출금 금액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세 번째 장, 13년 전 출금이 더 잦아졌습니다. 나는 계속 넘겼습니다. 12년 전, 11년 전, 10년 전 출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은 한 달에 두세 번씩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거의 매달 빠져나갔네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잔액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잔액은 얼마나 남았나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잔액이 32만 원입니다. 32만 원.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통장엔 몇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고 내가 아껴 쓰며 불려온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출금 내역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직원은 종이를 다시 복사해서 건넸습니다. 나는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차가 달렸고 햇빛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5년, 거의 매달, 수천만 원.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믿음이 숫자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돈을 맡겼고 며느리는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돈을 가져갔습니다. 15년 동안 몰래 조금씩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현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2만 원. 그게 내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고 접고 다시 펼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들, 내일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며느리랑 같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갑자기 부르셨어요? 들어와. 나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탁자에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 거래 내역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쓴 거니? 며느리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건 15년 동안 빠져나간 돈이야. 매달 거의 빠짐없이. 아들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잠깐 쓴 것뿐이에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15년이 잠깐이니? 저희도 살기 힘들었어요. 집도 사야 했고, 아이 학원비도 내야 했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너희 돈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부족했어요. 어머님 돈을 잠깐 빌리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으려고 했다고? 그럼 왜 말 한마디 없었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볐습니다. 나는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특정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니? 작년 5월에 200만 원이 빠져나갔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집 수리비요. 집 수리? 네. 화장실 누수 때문에 공사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기억나. 그런데 그때 너희가 돈 낸다고 했잖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건? 재작년 12월에 300만 원. 그건...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었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좀 쓰겠다고.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 전화로요. 분명히 괜찮다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엄마한테 말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건 1년에 몇백만 원씩 15년 동안 다 어디에 쓴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활비요. 정말 생활비였어요.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아이 학원비도 비쌌고 집 대출 이자도 내야 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도 너희 아빠 키웠다. 힘든 거 안다. 하지만 그래도 남의 돈은 안 썼어. 남의 돈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돕는 거랑 훔치는 건 다르지.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그럼 갚을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 거래 내역은 뭐니? 최근 석 달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뭐에 쓴 거야? 며느리는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할 거니?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대답해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가 갚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믿음이야.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어.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그 믿음을 이용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봐. 어머님, 며느리가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할게. 지금은 너희 얼굴 보기 힘들어. 아들과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간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하나? 가족이니까 덮어야 하나? 아들을 생각해서 참아야 하나?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거래 내역서를 챙겨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고소하려고 합니다. 누구를요? 며느리요. 경찰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맡긴 일, 15년간의 출금 내역, 그리고 며느리의 거짓말까지 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종이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 동의 없이 인출된 겁니까? 네. 일부는 생활비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제 허락 없이 빼간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공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부분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경찰서 갔다면서요? 누가 말했니? 우리 집사람이 경찰한테 연락받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짓이 아니야. 당연한 절차지.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희가 먼저 가족을 배신했잖니.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경찰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15년 동안 내 돈을 몰래 빼간 게 너무한 거지.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 전과자 되면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문제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제 와이프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돈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사람이 검찰 조사 받았어요. 아들은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있어.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가 돈 갚을게요. 이제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탁? 너희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뜻이야.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너도 마셔. 아들은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야. 이제 정신 차린 거지. 무슨 뜻이에요? 15년 동안 나는 너희를 믿었어.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희는 그 믿음을 이용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 기록엔 다 나와 있어. 누가 언제 얼마를 빼갔는지. 숫자는 정직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정말 몰랐어요. 그럼 내 와이프가 뭘 했는지 이제 알았겠네. 아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도 피해자예요. 그래, 너도 피해자야. 근데 나는 더 큰 피해자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할 말은 다 했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고소 취하 안 하실 거예요? 응.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였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통장 관리 권한이 다시 본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옮겼습니다. 32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이제 온전히 내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새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이제 이 돈은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삶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나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